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6월 22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6월 21일 수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과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 그런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어떤 투자자들의 심리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우선 6월 21일 수요일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30%, S&P 500이 0.52%, 나스닥이 1.21% 하락했습니다. 자, 이날 뉴욕 증시의 하락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때문이다라고 전문가들은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뉴욕 증시에 대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앞서서 6월달 FOMC 회의가 진행될 즈음 그 전에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 했던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달 FOMC 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시장은 어떤 분위기를 잡았냐면 야, 금리 인상 계속 할 거거든? 근데 6월달엔 잠깐 쉬어갈 거야. 6월달에 쉬어가더라도 금리 인상을 그냥 안 한다라는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자들을 가스라이팅 시켜놨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비웃었냐면 아니 무슨 금리 인상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도보로 여행 가는 거냐. 산 넘어 물 건너 걷고 발에 물집이 잡혀서 아이고 오늘은 좀 쉬어가자. 이런 게 금리 인상이 아니다. 오히려 진짜 미국 경제에 자신이 있다면 후다닥 경제지표 좋을 때 인상을 해버리고 남아있는 FOMC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의 어떤 그 과정,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동결로 쭉 가겠다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자꾸 시장은 투자자들에게, 시장 참여자들에게 6월달 금리 동결이 마치 쉼표라는 이미지를 심어 놓음으로써 자꾸 진실을 가리고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6월달 FOMC 회의가 열릴 즈음 주식시장이 상당히 좋았잖아요.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그때 하물며 6월달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예상대로 동결했다 했을 때도 증시가 올랐습니다. 그게 제가 그랬죠. 여러분 절대로 흥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6월달에 금리 동결을 해도 7월달에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6월달 금리 동결로 주식시장이 좋을지 모르겠으나 6월달 FOMC 회의가 끝난 다음엔 이제 7월달 FOMC 즉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하는 7월달로 건너갈 거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어쨌든 증시의 부담이니까 절대 여러분들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것이 미쓰리의 어떤 여러분들에게 향한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제 방송이죠. 예, 숲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자꾸 현실에 눈앞에 웅덩이에 흥분하지 마시고요. 멀리 있는 바다를 보셔야 됩니다. 그게 저는 주식을 하고 싶어 하시는 그리고 경제를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기본입니다. 저는요. 주식은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미래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미리 예상하고 너무 좋은 일이 있을 때 호사다말하고 흥분하지 말고 좀 침착하고 그리고 내 인생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좌절하지 말고 차분하게 평정심을 유지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다른 좋은 일을 찾아가는 주식은 바로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제가 6월달 FOMC 회의 전에 쭉 여러분들에게 제 생각을 시황에 대한 생각을 전해드리면서 주식시장이 좋았을 때 대한민국 애널리스트들이 코스피가 2,800 간다, 3,000 간다는 얘기 나온다라고 했을 때 제가 여러분 절대 흥분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작년 연말에 생각했던 2023년 미쓰리의 어떤 코스피 예상은 그냥 한 적정한 3,000포인트는 못 가고 2,800포인트도 좀 무리긴 한데 그래도 한 2,700선 근처까지 그리고 2,000포인트는 절대 깨지 않는 그런 시황을 그려나갔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저는 시황의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미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쭉 풀어드렸죠. 그런데 이날
6월 21일 수요일 뉴욕 증시가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천천히 짚어보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어떤 발언 때문이다. 도대체 그놈의 새끼는 무슨 얘기를 했느냐. 첫 번째, 거의 모든 연준위원 참석자가 연말까지 금리를 약간 더 올리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자, 제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무능하다라고 몇 번을 말씀드리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미 했어야 될 숙제를 제때 하지 못했고 2022년 금리를 초반부터 조금씩 인상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고 정신줄을 놓으면서 2022년 1월 달 금리를 동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차 싶다 보니까 25bp 인상하고 하다가 50bp 하다가 막판에 그냥 막 75bp씩 4번 연달아서 때려 넣었죠.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무능합니다, 여러분. 자, 왜 제가 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거의 모든 연준위원 참석자가 연말까지 금리를 약간 더 올리는 것에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요, 지금 어떤 트라우마라고 표현하기 좀 애매한데, 지금 뭔가 헷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작년 연말쯤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75bp씩 금리 인상을 하니까 얼마나 시장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무능을 지적했습니까? 이렇게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타닥타닥 하는 이유가 뭐야? 2022년 초반에 인플레이션을 못 잡아서 그런 거잖아라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무능론이 제기가 됐었죠.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요, 지금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가 초반에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했다라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한 트라우마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인플레이션 2%가 될 때까지 갈 길이 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생각은 혼자서의 어떤 자기 트라우마예요. 왜냐하면 물론 투표권은 다른 의원들도 있지만 연준의 수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결정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결정해 주는 거고 이게 분위기를 몰아가는 건데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자기가 밀렸던 그 숙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오직 인플레이션 2%에 잡는 거에만 꽂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뭔가 자기의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거의 모든 연준위원 참석자들이 금리 인상하는 걸 원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연준위원 18명 가운데 2명이 올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예상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중에 한 명이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인데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는 올해 남아있는 기간 기준금리 동결하고 내년 상당 기간까지 금리를 인하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원뿐일까요? 아니거든요. 근데 연준위원 중에 이제 수장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뭔가 자기가 인플레이션 2%를 잡아야 된다는 그런 압박 때문에 모든 연준위원이 물론 거의 모든 연준위원이라고 거의라는 표현을 썼지만 우리 연준은 금리 인상 계속할 거야. 이거는 내 의사뿐만 아니라 연준 의원들의 거의 대부분의 생각이야라고 자기의 금리 인상 욕구를 지금 합리화시키고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롬 파월 연준 졸라 쫄고 있구나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주식은 심리라고 하죠. 주식이 심리인 이유는 주식은 돈이거든요. 그 돈은 인간이 만들었고요. 그 돈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도 인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흔히 알잖아요. 사람들은요. 말에 마음을 담습니다. 눈에는 진실을 담고요. 말에는 생각을 담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말을 돌려도 그 사람 마음속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인플레이션 2%에 완전히 꽂혔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경제가 예상대로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 금리 인상 이외는 꽤 타당한 추측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저는 이거를 허공에 삽질하는 소리라고 얘기를 하죠. 왜?
제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의 원래 목표는 연준이 3월 달부터 금리 동결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이 원하는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 만약에 금리 인하가 생긴다면 저렇게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는 연준의 결정을 흔들 수밖에 없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어떠한 뭔가가 뻥 터져가지고 연준이 아이고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다가 연준은 3월 달에도 금리 인상을 하고 5월 달에도 금리 인상을 합니다. 자, 3월 달에는 금리 인상을 왜 했느냐? 원래는 금리 동결을 했었어야 되죠. 특히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오로지 2% 인플레이션에 꽂혀가지고 3월 초에 우리 3월 달 FOMC 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놨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 다음 주 초반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집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50bp 금리 인상을 얘기할 만큼 막 확신을 했었었는데 갑자기 실리콘밸리 뱅크가 터지다 보니까 다들 쫄았죠. 움찔했습니다. 2008년도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러자 시장에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50bp 개소리는 완전히 나가리가 되고, 그때 상황에서는 자, 금리를 동결해야 돼, 아니면은 25bp라도 해야 돼, 이거였죠. 그랬을 때 만약에 그때 동결을 해버리면 아이고 50bp 금리 인상을 주장하던 제롬 파월이 이렇게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게끔, 즉 50bp 금리 인상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끔 지금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구나라고 공포에 떨까 봐 연준은 금리를 25bp 인상합니다. 그리고 5월 달에도 금리를 또 인상하죠. 6월 달에 금리를 동결합니다. 잠깐 쉬어가는 거래요. 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3월달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은 그래, 뭐 어찌 보면 시장의 불안감을 잡기 위해서, 그때도 또 인플레이션 여전히 높았을 때니까 그래, 미국의 가오를 잡기 위해서 25bp 금리 인상했다고 치고, 그러면 50bp 금리 인상은 5월 달에 25bp 금리 인상은 연준으로서 상당히 잘못된 선택이고, 그 잘못된 선택이 2023년 하반기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자, 그러다 갑자기 6월 달에 금리 동결하면서 쉬어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앞으로 2회 인상한다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당장 이제 7월달 FOMC 회의가 한 달이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한 달 안에 우리는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경제 지표를 다 확인을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지금 스멀 기어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중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절대 금리를 인하하든 주식시장이 빠지든 미국 때문에, 우리 자체적인 문제 때문에 빠진다라고, 우리 자체적인 문제 때문에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건 2008년도 딱 한 번뿐입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경제가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2회 인상은 꽤 타당한 추측이다.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플레이션 2% 낮추는 과정에서 갈 길이 멀다. 계속 2%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저렇게 2%에 대해서 갈 길이 멀다라고 하는 건요, 마치 윤석열이 자유를 외치는 거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고무옷으로 두들겨 맞아서 어떤 과정을 겪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만 누리는 자유, 국민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자유를 계속 남발하는 이유가 바로 마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때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했을 때 내가 이거를 꼭 해내야 돼, 난 이걸 이겨내야 돼, 뭐 이런 어떤 압박으로 계속 인플레이션 2% 갈 길이 멀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장은 올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기대했는데 시장과는 다른 방향의 이야기를 계속한 거죠. 자, 제가 앞에서도 이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돈다방 미쓰리는 앞서가는 방송이에요. 자, 지금 이미 상반기 그 어느 지점에 미국이 하반기에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그 기대감이 이미 주식시장에 선반영돼 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금리를 동결했고 금리를 쭉 동결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7월 달에도 혹은 그 이상 추가로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시장에서는 실망감이 지금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실망감은 결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못함으로써 아마 좀 상쇄될 겁니다. 자, 그러면 7월달 FOMC 7월 25일부터 7월 26일까지 남아 있고요. 지금 현재 연방기금 선물시장에서 7월달 25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71.9%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6월달 FOMC 회의를 남겨두고 미국 선물시장, 연방기금 선물시장의 6월달 금리 인상 가능성과 25bp 금리 인상 가능성과 금리 동결 가능성이 약간 비슷비슷했었어요, 계속. 그리고 연준 회의가 열리기 한 10일 전까지도요. 동결하지? 동결하나? 25pp 인상하나? 이 의견이 굉장히 등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는요. 아예 지금 한 달이 넘게 남은 7월달 FOMC 회의에서 2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70%가 넘어갔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바로 주식시장이 좋아서고요. 두 번째, 경제 지표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5월 달에 비해서는 좀 약간 혼조로 나온죠. 어떤 건 좋게 나오고 어떤 건 안 좋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투자자들은 미국 경제 괜찮네 이런 확신을 갖다 보니까 벌써 한 달이 넘게 남은 이 시점에서 2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70%가 넘어간 겁니다. 자, 그런데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가 최근 가장 빠른 금리 인상인 10회 연속 인상 이후 관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관찰이 완벽하게 필요하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너무 가파르게 그리고 가파르게 75bp씩 5bp씩 금리 인상을 계속 한 것도 있고 그리고 10회 인상 연속 내리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 과격한 금리 인상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면밀하게 관찰해야 될 필요가 있다. 즉 6월달 FOMC 회의 혹은 뭐 더 나아가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과격한 금리 인상이 무언가를 어떤 현상을 보여줄지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가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는 앞으로 남아있는 연준에서 금리 동결해야 되며 그리고 내년도 한 상당 기간까지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금리 동결로 쭉 가야 된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아직까지 블랙아웃 기간이 아니어서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아마 시장을 좌우지우지할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5월 달에 발표되는 4월 달 관련 지표는 무조건 잘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6월 달에 발표되는 5월 달 관련 지표는 어떤 건 잘 나오고 어떤 건 못 나오고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는 30만 명이 넘게 나왔는데 실업률은 0.3% 증가되는 이렇게 혼조세. 뭐 PMI 지표도 어떤 건 잘 나오고 어떤 건 덜 나오고 그리고 어떤 거는 전문가들의 예상은 부진할 줄 알았는데 또 크게 부진하고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전문가들은 0.8% 감소를 예상했는데 무려 21.1% 급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뭐 신규 주택 판매는 잘 나왔는데 기존 주택 판매는 덜 나올 수 있고 뭐 이렇게 약간 시장을 약간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지금 모습이 전개되다 보니까 일단 투자자들은 그런 모습 속에서 좋은 것만 보려고 하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좋은 것처럼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좋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FOMC 회의가 한 달 좀 넘게 남았는데요. 그 사이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인플레이션 지표라고 불리우는 이제 다음 주 지표들 중에서 개인 소비 지출, 개인 소득 지출은 인플레이션 지표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7월 초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 그리고 7월 하순경에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 동안 7월달 FOMC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7월달 FOMC 회의는요. 6월달 경제 지표를 충분히 다 확인한 다음에 결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5월달 개인 소비 지출, 개인 소득, 그리고 6월달 고용 지표,
그리고 6월 달 소비자 물가지표, 생산자 물가지표, 소매 판매, 기타 등등 다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살짝 조심해야 될 점이 뭐냐면 지표들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혼란스럽던 뭐하든 어쨌든 혼란스럽게 나오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좋게 나오는 거에 약간 베팅을 하고 있어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반면에 제가 다시 강조해 드리지만 미국은요. 자체 문제로 인정을 해서 증시가 하락했다. 혹은 자체 문제로 인정을 해서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그렇게 딱 지금 초점을 잡아드렸으니까 그 초점을 염두에 두시고 뉴욕 증시를 보면 미쓰리가 얘기했던 게 저런 거구나라고 느껴지실 겁니다. 2008년도에 연준이 금리를 헬리콥터에서 돈을 풀듯이 제로금리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누구를 탓합니까? 지네 문제인데. 그리고 다시 한번 돈을 풀었을 때가 코로나죠. 코로나는 미국 때문이 아니죠. 어찌 보면 중국 때문이라고 미국은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미국의 경기가 둔화되고 있지만 미국은 우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이유를 대고 있고요. 지금 미쓰리가 7월 달 지금 연준이 금리를 인상 못할 거라고 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미국의 저는 경제 지표가 둔화된 거라고 보고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요즘 계속 이제 스멀스멀 올라오는 게 중국이에요. 네, 중국 경제 이야기입니다. 중국 경제 얘기만 있겠습니까? 예, 그 어떤 게 뭔가 빵 터질지 모릅니다. 물론 빵 터진다고 해서 여러분이 공포에 느끼실 필요는 없어요. 아직까지 저의 더듬이 속에 미국 증시는 크게 뺄 생각은 없어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플러스로 전환됐어요.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어떤 느낌이냐면 아름다운 조정의 어떤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살짝 눈치를 좀 보고 있어요. 불안불안은 하죠.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이게 아름다운 조정이냐 하락의 시작이냐 그 갈림길에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대로 빠지진 않아요. 이대로 쭉 빠지는 게 아니라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는데 그림을 크게 봤을 때는 출렁출렁 거리면서 우하향되는 그런 그림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후다닥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따 오후 5시에 새날에서 뵐 거고요. 돈다방 미쓰리는 6월 23일 금요일 날 목요일 뉴욕 증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가 이런 거 체크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고맙습니다.